이번 시간에는 구운몽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맨 처음 부분이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네요. 그럼 앞부분에서 생략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중국 당나라 때니까 배경이 뭐예요? 당나라예요. 우리 조선이 아니죠.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가 이제 불교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이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신선이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신선이 사는 초월적 세계니까 여기는 비현실적인 세계일 거예요. 비현실적 세계이고, 비현실적 세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전기적 요소가 있는 세계일 것이다. 다 같은 말이죠. 이때 동정후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한 용왕, 그죠? 용왕이 나타나니까 역시 비현실적 세계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이 동정후의 용왕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였대요. 그래서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 주인공이죠. 을 용왕에게 보내어 살해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우이 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 돌다리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우이 부인은 신선세계의 여왕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이 부인 밑에 있는 팔선녀도 심부름을 왔다가 석교에서 누구랑 성진과 마주치게 되는 거죠. 다음 내용 볼게요.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길래 이렇게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날까. 다시 의복을 정제한 후에 추스린 후에 바르게 한 후에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팔선녀를 만난 건 우연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히 제배하여 말했다. 여기서 육한장은 뭐냐면 승려가 짚는 지팡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진은 신분이 뭐야? 승려이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성진이 이렇게 팔선녀에게 말을 거네요. 여보살이여, 빈승은 승려를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을 겸양하여 표현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연유를 말하네요.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자, 이때 당시만 해도 당나라 때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뭐 했다? 내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남녀가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일이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길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때 성진의 말하기 방식은 뭐예요? 자신의 요구를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정중히 부탁하고 있네요. 그러자 팔선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우리 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들도 이제 심부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첩들이, 여기서 첩들은 신들과
시녀들과 같은 말이죠. 이 시녀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죠? 남녀가 내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라고 말한 건 성진의 요구를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진과 선녀의 희롱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희롱은 그냥 썸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희롱은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선녀들이 먼저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성진과의 갈등이 시작되며 이는 수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뚜렷하진 않네요. 왜냐하면 성진이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을 때 이 시녀들은 이 성진이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뭐야? 저 사람 너무 잘생겼네. 성진도 저 선녀들 너무 예쁘네 라고 시작해서 이제 서로 희롱하는 거니까 딱히 갈등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진이 또 말했어요.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팔선녀가 말하기를 옛날 달마존자는 이제 이 아주 예전에 위대한 스님이죠. 그래서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화상은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인데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도 못하며 아녀자, 그러니까 아녀자는 자신들이죠.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자신들을 낮춰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은 이게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고 뭐야? 그냥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썸을 타는 거예요.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여기서 행인은 누굴 말해요? 자신 성진을 말하는 거죠.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금전 없습니다.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명주는 아름다운 구슬 말하는 거예요. 구슬이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손을 들어 복사꽃가지를 하나 꺾고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복사꽃가지가 뭘로 변한 거예요? 구슬로 변했어요. 이건 뭐죠? 전기적 요소. 전기성이 드러나요. 비현실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아까 맨 처음 줄거리에서도 비현실성이 드러났죠. 어느 부분에요? 남학 형산의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유권대사가 불법을 베푸는데 동정호의 용왕도 참여했다라는 부분에 비현실성 나타났고, 여기서도 비현실성 나타났네요. 그렇게 복사꽃은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을 던져서 명주로 변하니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천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여기도 정기적 구성이죠. 그죠? 선녀들이 그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굳이 석교에서 길을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썸 탄 거예요. 희롱한 겁니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여기도 정기적 요소가 드러난 거고요.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성진이 대답하기를, 자, 여기서 전기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초현실적, 초자연적, 비현실적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육관대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물으니까 성진이 뭐라고 대답해요?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해서 늦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불교의 법계를 또 파괴한 거네요. 자, 아까
팔선녀와 희롱한 것도 파기한 거고, 여기서 파기한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어요. 뭘 얘기하지 않은 거죠? 팔선녀와 희롱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사가 더 묻지 않고 말했대요. 더 묻지 않고 말했다는 것은 몰라서 묻지 않은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묻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물러가 쉬어라 했어요.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선방은 불도를 닦는 방을 말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유교사상이죠. 공자맹자의 글을 읽는다. 유교사상 나타나 있는 거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자, 요순 같은 임금이 뭐냐면 요임금, 순임금을 합친 말인데, 요임금, 순임금이 나오면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너무나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가 이어졌다라고 해서 태평성대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소가 되고 돌아와서는 정승이 된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출장입상이라고 합니다. 나가서는 장소가 되고 들어와서는 큰 벼슬에 오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하여서 입신양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진은 지금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출장입상 출세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차. 그러면 이때 옥대는 누가 차는 거예요? 선비들이 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옥거래 조회하고 궁거래 나가서 대거래 나가서 이 임금을 뵙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정치를 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워.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은 입신양명이죠. 양명. 그죠? 이름을 후세까지 떨치는 계속 유교사상. 그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그러니까 유교의 삶은 이렇게 화려하고 후대까지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 부처는 자신의 처지죠. 성진의 처지는 부처의 법문이 뭐예요? 돌을 닦는 길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바리떼의 밥과, 여기서 바리떼는 이 스님들이 먹는 밥그릇을 말해요. 하나의 밥그릇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은 뭐예요? 불도를 닦는 경전이죠. 경전과 백발 염주뿐이니, 그죠? 이제 스님들이 갖고 있는 그 염주,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유교의 길보다 매우 초라해 라고 느끼는 내적 갈등. 불도에 대한 회의감 혹은 번뇌 를 느꼈어요. 그런데 다음 부분이 이제 중략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략 부분에서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그래서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요. 자,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 것도 기이한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양처사가 선관이거든요. 남자 신선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고 팔선녀는 각기 진채봉 개서멀로 태어난다. 자, 팔선녀의 이름, 팔선녀의 꿈속에서의 이름이 이것이라는 얘기죠. 양소유는 즉 꿈인 지상세계에서의 이름이죠. 는 팔선녀와 차례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여섯 낭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하여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이룬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내린 궁궐이에요. 올라가 처첩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요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요 부분이 이렇게 중간 요약으로 나왔는데요. 이 중간 요약을 본문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황폐한 역대 영웅들의 무덤을 보면서 하는 대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대사들은 다 뭘 위한 소재인 거죠?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소재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단락을 보니까 소유는 이렇게 말했는데 소유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의 대화가 나요. 소유의 대화. 꿈에서 대화.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여기까지 볼 때, 자, 소유 자신은 하남의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래요. 그러니까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 하지 않은 가난한 선비를 말해요. 자, 여기 구운몽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휘가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이 어휘의 뜻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옷 입은 선비는요, 벼슬하지 않은 가난한 선비인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포의지사 혹은 포의한사라고 합니다. 자,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그러면 또 성천자는 무슨 뜻이냐? 성스러운 황제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황제. 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출장 입상했단 말이죠. 대장수. 그 다음에 재상. 대장수는 무관으로서의 최고의 벼슬이고 재상은 문관으로서의 최고의 벼슬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근한 정이 100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자신을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라고 한 것은 겸양의 표현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낭자들은 8낭자를 말하겠죠. 은근한 정이 1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지냈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아요.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만약에 이승에서 만난 것이 전생의 인연이었다면 이승에서 그러니까 현세에서 인연이 닿아요. 흩어지는 것, 각각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서 소유는 전생의 팔선녀와의 인연을 기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뭐라고요? 자연의 순리다, 이치다. 그죠?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그리고 이승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아주 번성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이렇게 100년이 지나서 세상이 변하면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뭐예요?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라는 뜻이고, 상전벽해는 그럼 언제 쓰냐면 세상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
라고 할 때 쓰는데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죠. 100년이란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니까요. 그리고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여기서 그곳은 우리가 살던 곳인데 초부와 목동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 있냐. 초부와 목동은 나무꾼인데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감남을요. 평범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초동급부, 평범한 남자, 여자. 우부 역시 평범한 남녀. 그 다음에 장사미사, 평범한 남녀. 그 다음에 필부, 평범한 남녀를 말합니다. 이게 모두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초동급부, 초부와 목동이 초동급부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그곳, 우리가 살던 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말하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 그러니까 양승상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소유와 같은 말이에요. 승상이라는 신분, 최고의 신분이죠. 문관으로서 여러 낭자와 더불어 팔선녀, 여기서는 뭐죠? 여덟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북이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 오경화태는 아름다운 여자를 일컫는 말이죠. 이제 어디 갔느냐 할 것이야. 그렇게 말할 것인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주제죠. 바로 인생무상. 여기서 지금 소유는 인생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할 때가 된 거죠? 강몽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70년을 이렇게 이제 출세하고 이제 부귀영화를 살다가 70세가 되어서 이제 생일잔치를 치르고 나서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음을 봅시다. 계속해서 소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유도는 뭐예요? 유교. 선교는 도교. 불도는 불교를 말하는 거죠. 이를 삼교라 부른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유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유교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는 뭐냐면 사후. 의 이름을 전할 뿐이다. 사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라 뭔가 부족해.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어. 왜 그러면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냐. 이들은 장수,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기를 꿈꾸었어. 그러면 불로장생은 신선이 되는 것이고, 이 신선은 도교 사상이니까 이들도 그렇게 신선이 되려고 애썼지만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신선, 즉 도교 사상을 이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혹은 어려운 일이야.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불교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부터, 그죠? 밤에 잠이 들며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유교 싫고 도교 싫고 불교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위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본다. 몽중몽인 거죠.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봐. 이 참선하는 모습은 꿈을 꾸기 전 현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현실의 모습과 꿈이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뭐를? 불교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유교는 이름만 남길 뿐이고 불교는
도교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움으로 자신은 불교를 선택하여 스승을 구해서 불교에 기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장자방 고사가 인용이 되었네요. 예전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적송자를 스승으로 모셔서 신선이 된 것처럼 자신도 역시 스승을 구하여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 불도를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5대 올라 문수보살도 역시 부처입니다. 부처께 예를 하면 불생불멸의 도를 얻겠다. 그러니까 이 불계의 도는 불생불멸인 거죠. 득도를 하면 불생불멸하는 거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 그래서 진세고락을 면하고자 한다. 그러면 진세는 속세예요. 속세의 고통과 즐거움을 잊고자 한다. 성지는 귀의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불교 세계에 입문하기로 이제 마음을 굳힌 건데, 그런데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냐면, 자, 퉁소를 보는데 누가요? 소유가 전과 같지 않게 슬프게 들렸대요. 그래서 이 팔랑자가 이 8부인이 물은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다른 때의 풍수소리와 다르다. 그죠? 지금까지 풍수소리와 다른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소유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성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진은 이 부분에서 이미 뭐죠? 불교에 기이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갈등은 없고 단지 서운할 뿐이야. 왜? 반평생을 해로했던 부인들과 갑자기 헤어지려니 좀 아쉬울 뿐이지 갈등은 없는 거예요. 다음 부분 봅시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 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그럼 이거는 누구의 대화인가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소유는 아직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났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하죠.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이 근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천상계에서 남학형산의 선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요? 소유는 몰라요. 이들 팔랑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의 서술인 거예요. 이 모든 낭자들의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의 또한 세속이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했다. 이 부분이 뭐라고요?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팔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공께서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현재 그러고 있죠.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렇게 마음이 바르니 상공께서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여기서 상공은 누굴 말해요? 자신의 남편을 높여 부르는 거니까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이 소유는 장자방보다 뭐야?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위에서 소유가 뭐라고 했어요? 장자방이 스승 적송자를 구해서 신선이 된 것처럼 자신도 소유도 스승을 구해서 뭐죠? 불생불멸의 도를 얻겠다고 말했는데 부인들이 아니 장자방보다 이 소유는 뛰어나다 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랑자도 소유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예불하며, 분향예불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을 들이며, 향을 피워놓고 공을 들이면서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네요. 성축해 주는 거예요.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들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 제도하다, 열반의 길로 이끌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녀들은 남편인 소유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해 가면서 자신들도 구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왜 기뻐했어요?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줬으니까요.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좋은 일이다. 과인은 자신을 낮춰 부른 말이죠. 내일 떠날 것이다. 바로 결정했네요. 출가를 한다는 얘기죠. 불교에 귀의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전송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별식을 하는 거죠.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갑자기 막대에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이, 호승은 승려를 말하는 건데요. 승려. 여기서 승려는 누구겠어요? 스승님 육관대사겠죠.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여기서 괴이하였다는 이상스럽게 생겼다가 아니고 비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관대사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네요.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엄연히 정중하게 좌상, 승상이 있는 자리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갖추면서 말하기를 산야 사람이 대승을 배웁니다. 여기서 산야 사람은 누구예요? 육관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산야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이 대승상, 여기서 대승상은 누굴 말해요? 양소유를 말하겠죠. 그죠? 배웁니다.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여기서 태사는 누구예요? 양소유죠. 2인인 줄 알고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아보고 황망히 대답하기를, 급하게 대답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여기서 사부는 누구겠어요? 여기 산야 사람인 육관대사를 말하는 거죠.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호승은 누구예요? 육관대사.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평생 고인은 뭐예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니까 육관대사를 말하는 거죠. 일찍이 기인은 있기를 잘한다는 말씀이 옳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육관대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그죠? 어디에서? 현실계 에서 성진으로 살 때의 인연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라보시니, 귀인은, 여기서 귀인은 누굴 말해요? 양소유를 말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뜻은 뭡니까? 직책이 높은 사람 혹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기인은 있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아니 성진이 네가 나를 몰라보니 라는 뜻이에요. 승상이 자세히 보니, 여기서 승상은 누굴 말해요? 양소유를 말하는 거죠.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여기서 왜 능파낭자를 돌아보았느냐? 예전에 능파낭자와 인연을 맺을 때, 즉 토범군과의 전쟁 때 꿈속에서 누구를, 이 육관대사를 잠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능파낭자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발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 여기서 한 화상은 누굴 말하나요? 호승.
즉 육관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승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라고 반말을 하네요. 노승, 노화상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육관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호승이 육관대사가 박장대소하고 말하기를 크게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옳투다 옳투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여기서 양승상은 양소유가 되겠죠. 총명하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10년 동안 육관대사의 밑에서 불도를 닦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 꿈속에서 잠깐 봤던 일을 기억하니 너는 그러니까 총명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이에 승상 누구예요? 양소유가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정신을 잃었다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수라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않았거늘. 그래서 경사는 당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어. 언제만 떠났니? 토번국을 정발할 때만 떠났고 나는 16세의 장원급제에서 계속 여기서 벼슬을 하느냐고 떠난 적이 없어. 토번국 정발하러 떠날 때 외에는. 그죠? 당나라의 수도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언제 사부와 여기서 사부는 누구예요? 육관대사죠. 높여 부르는 거예요. 육관대사를.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10년을 보았겠습니까? 자, 요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여기 꿈속에서의 소유가 꿈속에서의 삶을 단 3줄에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요약적 제시는 누구예요? 인물, 그죠? 등장 인물이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죠. 누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서술자가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것 확인해야 되고, 그랬더니 노승이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상공은 양소유가 되는 거고, 자, 춘몽은 일장춘몽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승상이 말했어요. 사부는 어찌하면, 사부는 양소유, 소유로 하여금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승 즉 육관대사가 말하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 난간을 2번 두드렸다 했어요. 석장은 지팡이, 돌로 된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전기적 요소네요. 전기성이 드러나요. 전기성, 비현실성, 초자연성. 같은 말, 전기성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육관대사가 지팡이를 땅땅 2번 두들기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누대를 덮어서 가까운 곳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승산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꿈의 치안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서 희롱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정도, 바른 길이란 뜻이고 환술,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또 정기적 요소. 노승은 간대였고
노승은 육관대사겠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다. 여기가 뭐예요? 강몽 부분, 중요한 부분이네요.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네요. 팔랑자도 간 곳이 없대요.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또 정기성,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다. 여기 뭐예요? 몽중몽에서 보았던 장면과 똑같죠. 그래서 꿈과 현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몽중몽이니까 이원적 환몽구조라고도 해요. 이원적 환몽구조.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강목을 해서. 그런데 지는 달이 창가에 비쳤어.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고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졌대. 그러니까 이 꿈속 70년간의 생애가 현실의 하룻밤이었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러므로 향로의 불은 이미 꺼졌다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줘요. 하룻밤이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 달이 아직 창가에 비추고 있었다니까 하룻밤도 채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꿈이라는 거죠. 그죠? 하룻밤의 꿈이 지상계로 내려온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 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이요. 젊은 숙녀다. 그러니까 갓 깎은 머리며 108염주를 보고 자신의 신분, 자신이 승려임을 깨닫는 부분이네요. 전혀 대승상의 위험이 아니었다.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 그래서 행자는 소화상과 같은 말이에요. 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진이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풍도옥이 뭐라고요? 도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서 양처사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16세의 장원급제였죠. 한림학사를 한 후 벼슬을 지낸 후에 출장 입상하여 무관으로 최고직에 오른 후에 공명신퇴하여,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직하여, 오늘날의 명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 관직을 내놓았어요. 하여 두 공주와 6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자, 그럼 여기는 또 뭘 말해주나요? 자신의 꿈속에서의 생활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서도 대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줬고, 앞부분에서도 역시 꿈속에서 소유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세 줄로 요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등장인물이 요약한 부분이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단락. 이는 필연 반드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 때문에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영화 남녀 정욕이 다 헛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이제야 자신이 꿈을 꾼 것을 깨달은 거죠.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인간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다 헛된 것이다. 일장춘몽. 같은 말 또 뭐가 있어요? 남가일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인생무상,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틀린 말이 선지에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동상이몽,
일장춘몽과 같은 뜻이 아니고요. 장주지몽, 장자의 꿈이란 얘기고요. 동상이몽은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호접지몽, 그러면 호라, 그러니까 나비를 만난 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생무상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은 뜻이지만 동상이몽 아니고요. 장주지몽 아니고요. 호접지몽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다음 봅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의관을 바르게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방장은 이 고승이 거처하는 장소니까 누가 있는 곳? 육관대사가 있는 곳이겠죠.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기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관대사는 이미 성진이 꾼 꿈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 성진이 일장춘몽임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공사상도 깨달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진을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 하는 말이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파괴를 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둬야 할 게 뭐냐면, 자, 성진이 이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현재 장면은. 그런데 이 꿈 속에서는 뭘 기억하지 못했어요? 현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 이 현실에서는 꿈속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 요것도 하나 챙겨둡시다. 성진이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부족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불교에서 윤회가 고통이니까요. 사비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갖기 어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진은 이 사부에게 감사함을 전해요. 첫째, 감사할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다. 둘째는 사비의 자비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제 윤회하는 벌을 주지 않고 하룻밤에 꿈으로 깨닫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육관대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진은 하룻밤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룻밤 꿈은 어디에서의 삶? 꿈속에서 이제 지상계에서 삶. 그럼 현실은 바로 여기 연화도량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육관대사는 얘가 성진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육관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닿아야 돌아왔다. 흥을 타고 갔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여 갔다가 흥이 닿아야 돌아왔다. 모든 욕망을 성취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뭐야? 너가 선택한 길이다. 즉 성진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간여할 있겠느냐? 그것은 괜찮다. 또 네가 말하길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꿈을 깨지 못하였다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하는 것은 불교의 공사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옛날 말에 고사인용 또 나타나네요. 장주가, 여기서 장주는 장자라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장자였는데 나비가 되었고 다시 나비가 장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다른 말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에요. 자, 공사상이 뭐라고요?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다. 절대적 진리란 없다. 상대적 진리가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입니다. 그런데 너는 성진은 아직도 공사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그럼 뭐라고요? 성진이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설법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 이후의 이야기 팔선녀가 머리를 깎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팔선녀들도 이제 강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육관대사 앞으로 와서 저희에게도 설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강론을 들어서 모두 다 득도하였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군몽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관대사가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접몽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호접지몽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낸 거죠? 성진은 아직도 꿈과 현실을 구분하니 공사상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 분석은 다 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그럼 성진은 두 가지 깨달음을 모두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깨달은 것, 첫 번째 주제, 성진이 깨달은 게 주제죠.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인생무상이었어요. 인생무상은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깨달았죠. 꿈속 양소유로 살면서 깨달았고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깨달음은 조금 후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깨달음은 공사상인데 어디에서 깨달은 거예요? 현실, 강몽 후에 성진으로 살 때 깨달았다.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비교해야 할 작품 너머로 이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소개된 작품이 옥루몽입니다. 자, 옥루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군몽의 영향을 받아서 쓴 몽유록 소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같은 몽유록 소설인데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읽어보면 앞부분 줄거리 뭐라고 나왔냐? 본디 천상계의 성관이었던 문찬성은 낙성연에 참가하였다가 선녀들과 수작한 죄로 똑같네요. 군몽과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태어난다. 인간 세상 여기 천상계에선 문창성. 자, 천상계에 함께 있었던 5 선녀도 인간 세상에 윤소저 등으로 함께 태어나서 인연을 맺어. 그죠?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그 군몽도 신선이, 그죠?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선녀들이 적강한 거죠. 지상 세계로 똑같습니다. 자, 양창곡은 벼슬 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왕까지 올랐어요. 그리 붙인 양현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산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날 밤 강남홍이 치하여, 강남홍은 여자인 거죠. 선녀 중에 한 명인 거죠. 취봉루로 달아가 옷도 벗지 않고 책상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거 뭐죠? 몽중몽이죠.
갑자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가볍게 떠오르면서 어떤 명산에 도착했다. 좋은 산에 도착했는데 봉우리는 높고 바윗빛은 험준하며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평지에 피어있는 듯하였다. 그녀가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웬 보살 한 분이 푸른 눈썹에 옷 같은 눈을 하고 그죠? 이제 굉장히 이제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육관대사의 모습과 똑같네요. 비단가사를 거치고 석장을 짓고 웃다가 맞이하였다. 자, 강남홍 낭자는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어떠뇨? 그러면 이 역할을 그죠? 구운몽에서는 누가 한 거죠? 육관대사가 한 거예요. 여기 옥루몽에서는 웬 보살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강남홍이 멍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 꿈속에서 어딜 간 거예요? 천상계를 간 거죠. 조은사께서는 누구시며 인간의 즐거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죠? 들고 있던 석장, 그죠? 지팡이를 공중에 던지니 홀연 한 줄기 무지개가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이것도 전기적 구성, 전기성 똑같네요. 보살이 강남홍을 안내하여 무지개를 밟고 허공으로 올라갔다. 앞에는 대문이 있는데 오색 구름이 쌓여 있었다. 강남홍이 물었다. 이곳은 무슨 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보살이 말했다. 남천문입니다. 여기는 뭐야?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문인가 봐요. 그대는 저 문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오. 그녀는 보살을 따라 문 위로 또 올라가 한 곳을 바라보았다.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광채가 휘황한데 그 가운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높이 솟아있고 배곡 난간과 유리기둥이 영롱하게 빛나서 눈이 어질어질하였다. 누각 아래로는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어하고 있으며 몇 명의 선동은 뭐야? 선관이라는 거죠. 과 서너 명의 시녀가 하의와 예상을 입고 난간마리에 서 있었다. 누각 시녀는 뭐야? 선녀란 얘기예요.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신선이 다섯 선녀와 이리저리 뒤엉켜 난간에 기대어 치하여 잠이 들어 있었다. 여기서 한 신선은 문창성이고 다섯 선녀는 문창성과 수작을 했던 다섯 선녀이겠죠. 그런데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강남홍이죠. 그녀는 강남홍. 보살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웬 곳이며 저 사람들은 웬 선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백옥루, 저 신선은 문창성, 여기 백옥루는 신선이 사는 세상. 그죠? 비현실적인 공간이에요.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상제를 모시는 옥녀, 처녀성들입니다. 홍난성은 바로 그대의 전신이지요. 라고 말했어요. 강남홍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도 천상의 별이란 얘기예요. 저도 그러면 천상의 선녀입니까? 이곳에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보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정한 인연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과 같냐? 구운몽에서 누가 꿈을 꾼 누가 양소유가 몽중몽 꿈속에 몽중몽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육관대사를 만나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육관대사가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하고 똑같죠. 그죠? 하늘이 정한 인연은 인간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니 그대는 인간 세상에 잠깐 동안의 인연을 마치지 못했으니 얼른 돌아가 40년 뒤에 다시 와서 옥황상제를 조회하고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 옥루몽이 무엇과 이 구운몽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운몽에서는 양소유, 이게 꿈을 꾸는 양소유에게 전생의 일, 현실의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육관대사가. 그런데 이 옥루몽에서는 전생의 일, 자신이 전생의 신선이었음을 알려주네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천수를 누린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강남홍이 다시 묻기를 보살은 누구세요? 보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빈도는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남의 수월함의 관세음보살 부처예요. 부처.
부처인데 부처님의 명을 받아서 그대를 안내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보살이 이야기를 마치고 석장을 들어 공중에 던지자 갑자기 오색 무지개가 일어난다. 역시 전기성. 그래서 호련 천둥이 한번 치면서 깜짝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어. 강몽. 그래서 치복루 책상 위에 예전처럼 누워있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구운몽과 옥루몽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두 소설 몽자가 끝에 들어갔으니까 몽유롭게 소설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꿈, 현실로 돌아가고 주제는 모두 뭐예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몽유롭게 소설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옥루몽이 구운몽의 영향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거의 똑같죠.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뭘 얻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자,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강몽 후에 현실계인 천상계로 바로 돌아가죠. 그리고 광몽과 동시에 그죠? 이 불가의 세계로 다시 복귀해요. 하지만 옥루몽은 강몽 후에 천상계로 복귀하지 않고 생을 다 마감한 후에 들어가요. 아까 우리 읽은 부분. 그리고 몽중몽 이 지상세계인 꿈에서 다시 꿈을 꿔요. 다시 꿈꾼 세계가 현실 세계이면서 천상계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꾼 후에 꿈을 꾸어서 일시적으로 천상계를 체험한 후에 바로 천상계로 복귀하지 않고 강몽한 다음에 속세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천상계 원래 현실 세계로 돌아간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안녕.